네,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매년 5월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비법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2018년 기속분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9년 기속분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도 임대소득자도 역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 70만 명 이상의 주택 임대사업자는 꼭 본인의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주택 임대사업자의 과세 대상, 과세 방식에 대해서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먼저 내가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1주택자는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1주택자의 기준을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네. 이 부부 합산입니다. 결국은 남편이 한 채 있고 아내가 한 채 있으면 2주택자가 되는 셈이죠. 그렇죠.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한 채만 있기 때문에 뭐 비과세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네, 어떤 경우냐면 이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그리고 23년도부터는 이제 12억 원 기준으로 보긴 하지만 결국 지금은 22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3년 5월에 하기 때문에 9억 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다라는 점 꼭 염려하셔야 됩니다. 네. 이 주택 기준 시가를 공식적으로 정확히 어디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이 국토교통부 사이트 여러 군데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대표적인 데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또 발급을 받아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나 이 개별주택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1주택자의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2주택자는 뭐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2주택자부터는 무조건 모든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점 꼭 염려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꼭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2주택자부터는 모든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과 분리과세의 기준이라는 게 또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 용어가 어려워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혼란스럽다라고 하시는데요. 2주택자부터는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월세 소득과 간주임대료의 소득. 이따 이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총 합계가 2천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종합과세를 하셔야 되는 거고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종합과세, 즉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것과 합쳐서 이 세금 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과세라는 건 말 그대로 분리해서 이 세금만 신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4%의 세금만 내고 신고 의무가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간소하게 세금 신고의 업무를 도와주기로 한 것이 분리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주 임대료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3주택 이상자인 분들은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간주 임대료는 뭐냐면 이 월세가 아니라 이 대부분 전세로만 내가 임대소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전세금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자 소득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네. 라고 봐서 임대료를 간주하겠다라고 해서 측정을 하는 세액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여기다가 이제 보증금의 일정 이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1.2%의 이제 요율을 곱하지만 23년도부터는 2.9%의 이제 요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이것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금리 변동과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빌라를 임대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 간주 임대료를 내면 좀 이거는 좀 부가가 좀 과하지 않냐? 이 소형 주택은 간주 임대료 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형 주택이신 분들은 사실 그 간주 임대료가 아주 금액이 미비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까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일정 부분을 이제 제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 주택의 기준을 따지는데요. 이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이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는 이 카운팅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팅을 제외하는 이
기간도 23년 12월 31일까지만 우선 세법이 적용되고 이게 추후에 이제 연장이 될지는 또 세법의 개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과세라고 확인이 된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과세가 되는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주택 임대소득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2천만 원 초과냐 이하냐를 따지시는데 대부분 이하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엄청나게 임대소득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한 거죠. 이 세율로 분리해서 딱 이것만 세금을 낼 거냐 아니면 나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할 건지 이 세액 비교를 꼭 해보시고 나에게 더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아주 유용한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임대주택에 대해서 등록을 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혜택을 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군데에 모두 이제 등록을 했을 때는 필요 경비율이라는 걸 60%를 적용을 받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임대소득을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경비가 실질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상관없이 그냥 600만 원을 경비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기본공제도 400만 원을 해주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필요 경비율이 이제 50%로 조금 더 낮은 수치, 그리고 기본공제도 200만 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대입했을 때는 약간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임대주택이라는 걸 확실히 등록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래서 세무서는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 관련된 걸 등록을 하셔야 되고 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등록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이제 연 상승률이 5%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 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임대 세무조사 사례들을 좀 들어서 살펴보면 오히려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주택 임대소득 세무조사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 대비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무에서도 저도 많이 느끼는데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특히나 과거부터 이제 주택임대를 하셨고 이 다가구나 다세대 형태로 임대주택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좀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18년도 전까지의 얘기라는 걸 꼭 염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8년도 이전에도 사실은 뭐 4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래 과세 대상이었지만 과세관청에서의 그 행정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어갔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년도부터 엄청나게 이제 양성화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근데 과세관청은 이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추징을 하고 몇 년치에 대한 가산세를 거기에 대해서 다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고 나서도 과세관청, 국세청이죠. 그 기간이 몇 년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5년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신고 같은 경우 뭐 7년이란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부정한 행위다라고 하면 안날로부터 1년이란 제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추징에 대한 기간을 몇 년치를 쌓아두고 한 번에 과세 추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 이제 많은 분들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연락 안 온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채 그냥 소득으로 네. 갖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그러면 루트로 좀 이게 밝혀지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로는 저는 전월세 신고제를 말씀드려요. 21년 6월 1일부터 생긴 제도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되고 월세 3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전월세를 모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얼마의 전세를 주고 있는지, 얼마의 월세를 주고 있는지 전부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23년 6월 1일부터는 이 신고를 안 하게 됐을 때 과태료까지 생기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강제로 신고를 하시게 될 거고 네. 이것에 대해서 모든 DB가 쌓여 있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 측에서는 사실 알아내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알아내는 방식의 대표적인 게 월세세 공제입니다. 네. 근로소득자분들이 이제 내가 세대주로서 이제 무주택자이면서 어디 월세를 갖고 생활을 하고 있다.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면 그것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톡톡이 세액공제로 이제 많은 환급 금액을 이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월세 세액공제로 이제 이런 월세를 내고 있다라는 내역을 국세청에 증빙을 한다라는 거는 반대급부로
이 정도의 임대인은 소득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친인척 명의로 네. 뭐 이렇게 분산하거나 허위 인건비 계상 이런 부분들도 숨겨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네. 어떻게 드러나나요? 사실 친인척 명의로 소득금액 분산하고 임대소득 신고 누락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세무조사가 펼쳐지면 어떻게 이걸 확인하냐면 계좌 내역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친인척 명의로 했더라도 실질적인 그 임대소득의 입금은 이 실제 소유자로 입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친인척 명의로 받았다가 다시 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본인에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전부 다 결국 그 실질에 대한 세금은 이 사람이 다 가져가고 있구나라고 파악하기 너무 쉽죠. 네, 그리고 관리부로도 납부 확인을 통해서 임대소득 누락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허위 인건비 계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관리 용역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서 그 인건비로 그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가끔 주장을 하시는데 네, 확인이 안 되니까 허위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사가 되나요? 첫 번째로는 그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분들이 대부분 가족분들이세요. 네. 본인의 자녀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친척분들. 그 두 번째로는 그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임차인들은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분을 모르세요. 가족 회사라고 우기면 어떡해요? 네. 그래 주장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임대 용역을 그렇게 뭔가 허위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이제 빌라나 이런 임대 주택에 대한 관리는 전문 용역을 맡기고 있는 업체에 대해 용역을 맡기거든요. 네네. 그럼 업체 용역에다가 내가 어떤 일정한 비용료를 지불을 하고 있는데 또 인건비가 또 발생한다라는 점은 중복으로 발생을 했고 실질상 그게 맞는가? 그리고 그 허위 인건비 계상하셨던 분들이 또 따로 이제 다른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또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중복의 어떤 소득이 파악됐을 때는 네. 이걸 주장하기 상당히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미분양 주택 임대소득은 최근에 많이 생기는데 이제 빌라를 신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임대를 분양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바로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임대소득은 전부 다 신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채수, 그러니까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주택 채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소득 신고를 딱 이거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것 좀 알려주시죠. 네,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크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필요경비랑 이제 그 기본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세금을 더 절세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네. 이건 감면율은 이제 1호를 임대를 했을 때는 일반적인 임대 사업자는 이제 30%, 그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 그래서 8년, 10년씩 임대를 하면 뭐 75%, 그다음에 2호 이상 임대를 했을 때는 20%와 50%의 이제 이 감면을 좀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왔을 때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이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요건들이 근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까다로운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서와 이제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84제곱미터 이하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 개시일부터 기준 시가가 이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임대 보증금하고 임대 월세가 5%를 초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4년 또는 10년 기간을 아주 길게 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과도하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8월부터는 사실 지금 예전의 세법에 이제 혜택들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받겠지만 지금은 단기 임대랑 그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장기 임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예전부터 등록하셨던 분들의 세제 혜택의 적용은 다를 수 있다. 그럼 이 혜택도 좀 줄어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임대주택을 등록하셨던 분은 똑같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임대주택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주택 임대 사업자의 과세 대상, 과세 방식에 대해서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